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경제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근세 경제사였죠. 이 시간에는 근세 사회사 파트를 이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192쪽입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 향리와는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호자 하는 아전으로 격화가 되었다. 맞죠? 그렇죠? 고려의 향리하고요, 조선의 향리하고의 차이점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중앙정치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고려의 향리는 실질적으로 그 지방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행정권, 군사권, 그리고 사법권, 이렇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을 받았고요. 과거 문과에 응시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려 향리죠. 반면에 조선의 향리는 누구냐? 그러면 조선의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누가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수령입니다. 수령. 그 수령의 보조원이었었던 육방의 관속들, 아전으로 격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전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무보수였었고요. 얘네는 과거 문과 응시할 수가 없어요. 단 묵과나 잡과는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맞는 얘기죠. 2번 보겠습니다. 유교의 적서, 적서는 적자와 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서의 구분에 의해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얼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왜요? 서얼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얼 차대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서얼 차대법. 서얼을 차별 대우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품계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하관까지 올라가, 당상관 이상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관직 자체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 직업에 종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백정은,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들 얘기합니다. 조선의 백정은 고려의 화척이에요.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좀 봅시다. 뱃사공과 백정은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은 천인입니까? 아니면은 양입니까? 양입니다. 근데 이 하는 일이 있죠. 이 직역, 하는 일 자체가 천이 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천민 취급했던 것이지 이 신분 자체가 천인의 신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맞습니다. 뒤에 노비처럼 천대 받으며 특수 직업에 종사했다. 이러다 보니까 노비화 돼버린 거죠.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지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했죠. 그렇죠? 1801년에 국가 재정확보책에 일환으로서 약 6만 6천 명의 노비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양인으로 만들어서 국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사 노비가 완전히 없어진 건 가보격입니다. 1894년 사민평등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법적인 신분 예방이지 관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각 시기의 지배층의 생활 모습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각 시기별 지배층입니다. 가보는 지금 보니까 노급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노급이 없어진 건 언제 때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후삼국 통일한 이후입니다. 고려시대 때 가면 노급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노급을 소유해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진골 귀족들 정도. 신라의 지배층은 귀족이고 신라의 진골 귀족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음서, 뭐 공음전 나온 거 보니까 고려 문벌 귀족 같네요. 그죠? 세 번째 보시면은 주작 아래가 생활화되면서 어찌고저찌고 하니까 조선의 양반들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국가에서는 관료전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랬습니다. 가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의 누구? 진골 귀족들 지배층, 그죠? 얘네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관료전 제도를 실시했다. 이건 누구 때요? 신문왕대 때에 신문왕 7년에 관료전을 줘서 관료전을 준다는 건 수조권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급을 폐지했다고 그랬죠. 맞죠? 두 번째. 고려 문벌 기록입니다. 나와 같은 생활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이자금이 난 1126년이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났다. 1135년입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물은 1170년 무신혁명이죠. 맞죠? 3번. 다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은 향약을 시시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맞죠? 사림 양반의 지위 유지 기반 했을 때 뭐 서원, 향약, 유양소, 또 향청, 향소라고도 얘기를 했죠. 예학, 상장제례에 관련된 족보를 편찬하는 보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원에 소속된 양반들의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향촌의 양반들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 아닙니까? 고려 문벌 귀족들의 지위 유지 기반 그러면은 정치 면에서는 음서, 경제 면에서는 공음전, 사회 면에서는 근친혼, 그리고 또 뭔가요? 동성혼, 그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근친혼, 동성혼,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라의 진골 귀족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지위 유지 기반 그러면은 골품 제도. 4세기 고대국가 성립기 때 만들어져서 소위 6세기 법부왕대 완성된 골품 제도. 만장일치체로 운영된 화백.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 화랑도. 이런 진골 귀족들의 지위 유지 기반입니다. 문벌 귀족들의 지위 유지 기반했을 때 이게 빠져 있군요. 교육 면에서는 사학입니다. 학연으로 똘똘똘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요. 특정 시기 때에 특정 세력의 지위 유지 기반이다. 특정 시기에 특정 세력의 특정 시기 때 특정 세력의 지위 유지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3번 맞습니다. 네 번째. 가나다로의 변화는 순서대로는 가나다죠. 신라, 고려, 조선이니까. 이런 변화는 각 시기 지배층의 자율적인 개혁에 의해서 했다. 지배층 자율적인 개혁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천만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동서고금을 막론 동양이건 서양이건 옛날이건 지금이건 변화와 개혁에 가장 둔감하고 싶어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인 것 같아요? 정치예요, 정치. 가장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이 가장 늦은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 쉽게 가면은 자기 주머니 있는 걸 자기가 다 털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머니 있는 건 꽉 쥐고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치 분야예요. 이게 이제 뭐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못난 나라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돼 나가는 과정이 사회 발전 과정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기류에는 저변층에는 누가 있어요? 민중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비단 역시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한 일제강점기 같으면 애국개몽운동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한 실력 양성운동이 전개가 됐던 것이죠.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빈곤을
빈곤에서 탈피하는, 탈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허덕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3번은 그래서 4번이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댁에 가시면은 족보들이 아마 있으시죠. 물론 이제 그 현대 사회가 이제 뭐 어떤 그 요즘 뭐 외동들이 많잖아요. 외동들. 아들이건 딸이건 딱 하나만 낳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본이 뭐 4명, 5명씩 낳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또 지금의 이제 추세로 본다면은 뭐 아이를 낳지 말자. 결혼해서 뭐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자. 뭐 이런 또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족보 자체의 어떤 자체가 중요시 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족보가 없다고 해서 뭐 양반이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안동건 씨 족보를 성화보라고 하는데 이 성화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편찬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선 성종대 때 편찬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자고로 종법이 바로 뭐냐면 가족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에요. 그 보학을 족보를 편찬하고 달달달 애우는 학문을 뭐라 하면은 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때 그러거든요. 양반의 정의, 15세기 양반은 성취 신분이에요. 16세기 이후의 양반의 정의는 성취 신분이 아니라 뭐냐면은 세습 신분입니다. 여기는 현재 내가 관직에 있어야 양반이고 여기는 내가 관직에 있지 않아도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했으면 나도 양반이 된다. 자동적으로.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양반이었는지, 관직을 생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족보를 달달달 애우고 연구하는 학문이 유행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보학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고로 종법이 없고 보첩도 없어서 비록 거가 대족이라도 가승이 전혀 없어서 겨우 몇 대를 전할 뿐이므로 고조나 중조의 이름도 호도 기억하지 못한 이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족보 안동권씨 성화본인데 이게 조선 성종대 때에 편찬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겠죠. 안동권씨는 어떤 그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큰 가문이에요. 지금 가문입니다. 물론 다른 가문이 해서 뭐 변변치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1번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 친가, 자기 집에서 거주한다는 겁니다. 이거 조선 초기에 성종대 때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잠깐 얘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성의 지위 또는 뭐 여성의 어떤 그 남자와 여성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볼 때는 17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로 나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꼭 조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려 시대에서 17세기. 그럼 17세기 이후입니다. 이 17세기를 기준으로 삼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주자갈이라고 그랬죠. 주자가 중국의 주시입니다. 주자가 집에서 해야 할 의례 행사에 대해서 놓은 책을 뭐라고 하죠? 주자갈이라고 그래요. 이게 뿌리를 내렸던 시기가 17세기입니다. 그죠? 10세기요. 그러니까 17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 남자와 여자가 집에서 가내에서 거의 어떻게 돼요? 동일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씁시다. 남녀 평등입니다. 에서 17세기 이후는 뭐죠? 남존 여비라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하고 남성의 지위가 같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가 위, 여자는 떨어집니다. 재산 상속도 자녀 균분 상속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법상 재산 상속 이렇게 되죠. 자녀 균분 상속이에요. 에서 뭘로 가냐면은 장자 상속으로 갑니다.
장남이 없으면은 시바지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장가를 갑니다. 장인 집으로 가는데 여기는 시댁 집으로 갑니다. 시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제사를 자녀 윤회 봉사라고 그래서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장자 봉사입니다. 장남이 합니다. 재산도 장남이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장남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 시체를 죽으면 매장도 하고요. 화장도 합니다만 여기는 불교식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17세기에는 물론 매장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합니다만은 주로 매장을 많이 합니다. 아무데나 매장하면 됩니까? 명당짜리란 매장을 하죠. 그래서 풍수지설이 유행했고요. 또 묘자리 쟁탈 관련했던 산송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타 이제 나머지 거 놔두고요. 크게 해서 고려해서 16세기까지, 그럼 17세기 이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보자고요.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했다라고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쓸까요? 요 얘기가서 여기는 이겁니다. 더 쓰지 말고 여기다 보충합시다. 장가 간다 그랬죠. 이걸 남귀여가혼이라고 그래요. 남귀여가혼.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 장인 집에 산다라고 하는데 시집 간다는 얘기는 친영이라고 합니다. 혼인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남자는 결혼 후에 바로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귀여가혼, 장가 가는 것이 보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들 한다면 몇 세기 이후에요? 17세기 이후에 바로 거기서 사는 겁니다. 눌러서. 여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 자손이 없으면 무후라 하고 양자를 널리 맞아줬다. 이거는 언제예요? 17세기 이후입니다. 자녀 윤회 봉사에서 장자 봉사라고 하고요. 자녀 균문 상속에서 장자 상속합니다. 문제는 장자가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씨바지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뭐 후처를 들여가지고 아들을 생산하게 한다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그 다음에 기록한다. 이것도 17세기 이후입니다. 호적의 작성입니다. 호적에는 출생 순서예요. 출생순. 근데 17세기 이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남녀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호적의 기록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너네들 말이야, 니네 집 몇 남 몇 년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1남 2녀, 2남 3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몇 남 몇 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배워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첫째가 딸입니다. 딸,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이다. 또는 딸, 아들, 아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몇 남 몇 녀, 이거 같은 경우 몇 남 몇 녀입니까? 2남 2녀입니다. 근데 2남 2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2녀 2남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3남 1녀가 아니라 1녀 3남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순서로 첫째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17세기 이후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하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하면서 남아 선호 사상, 남성 우위의 상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몇 남 몇 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 뭐 우애가 딸이 있으면은 딸 아들이 하면 1녀 1남입니다. 1남 1녀라 그래서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1녀 1남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17세기 이후예요. 자, 4번. 윤회봉사, 외손봉사 등에 있다. 윤회봉사는 제사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친다는 거죠. 외손봉사는 뭐예요? 외갓집 자손이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제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한번 봅시다. 어느 집에서 딸만 둘이 있습니다. 혼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있죠. 얘가 이 딸의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고려에서 16세기까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 성종대 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성종은 15세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겁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노비와 관련된 규정의 변화 상황입니다. 이를 당시 사회상과 관련시켜 설명할 때 가장 바른 것은 13세기 말 일천즉천 뒤에 해석이 됐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은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겁니다. 15세기 초 노비 종부법 양인 남자와 천인 처첩 사이의 자녀는 부계를 따라서 양이 되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인이고요. 어머니가 천인입니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신분을 따라서 뭐가 된다? 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노비 뭐라고 그래요? 종부.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대인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노비 종모법이라고 그러겠지. 그치? 노비 종모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에 자식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합니다. 얘가 양인이었을 경우에는 아버지 신분을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부, 종모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15세기 후반의 일천즉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가에서 나로 변한 것은 공노비 해방을 위한 조치이다. 가에서 나, 일천즉천에서 노비 종부법으로 된 것이 공노비 해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노비 해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조 때입니다. 1801년에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인 양인을 늘리게 한 공노비 해방인 것이지. 그치? 두 번째, 가에서 나로 변한 것은 국역을 담당하는 양인의 확대를 위한 조치다. 맞죠? 원래는 일천즉천이라고 그러잖아. 일천즉천.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은 자식은 뭐가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천이 된다.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일천즉천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자식이 천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외로 노비 종모법 시대에서 얘는 양인으로 만들어서 국가 재원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 가도 이런 게 또 나오죠. 이건 노비 종모법이란 말이에요. 이 노비 종모법은 천인 아버지와 노비 양인 사이에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역시 일천즉천에 의거해서 본다면 얘도 노비가 돼야 되죠. 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노비 종모법에서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건 조선 건국 이후에 양인을 왜 확대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거는 국역 기반을 늘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3번. 나에서 다로 변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됩니까? 노비 종부법에서 일천즉천이 있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4번. 고려와 조선시대 모두 노비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양인과 천민의 혼인을 장려했다. 노비 증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2번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혼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중기까지도 뭐가 있었다? 장가, 남기 여가원의 풍습이 있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혼인의 형태는 일부 일처를 기본으로 했지만은 남자들은 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일부 일처지만은 남자들은 신분에 따라서 첩을 드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3번. 17세기 이후에는 혼인하여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 제도가, 그러니까 장가 가는 분은 시집을 친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형 제도가 정착이 됐다. 17세기 주자가래가 뿌리를 낸 이후에. 그렇죠? 네 번째.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조선시대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거는 16세기까지는 그렇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는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려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혼했습니다. 이 이혼은요, 무슨 어떤 이혼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 집에 이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재산을 가지고 본가, 친정이죠. 본가로 돌아갑니다. 특히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식도 데리고 친정으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씨입니다. 성씨가 이씨예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가 친정에서 있다가 그래서 김씨 성을 가진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갑니다.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재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자식도 납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김씨입니다만은 이 여인이 이혼 후에 재혼을 할 때 전 남편과 사이에서 전 남편 이씨 남편 예를 들어서 박씨라고 합시다. 박씨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데리고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 고려시 때 김씨 족보에 보면 호적에 보면 말이죠. 김씨도 있는데 박씨도 있습니다. 이 박씨는 생뚱맞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재혼한 여자입니다. 이혼해가지고 이혼할 때 데리고 온 자식을 데리고 재혼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차이로 길었고 여자가 이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번은 4번은 조선시대 때의 일반적인 혼인관계라기보다는 고려에서 16세기까지 그리고 1, 2, 3번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 얘기하면 17세기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확히 1, 2, 3번과 4번은 구분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4번을 딱 떼가지고 또 아니다. 조선시대 전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5, 6세기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답을 고른 요령은 여기서 1, 2, 3번은 명확히 17세기 이후입니다. 주자갈의 이후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부터 걸쳐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조선시대 때 일반적인 사실로서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그 앞에 문제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랬죠. 경북 안동 고성 이시묘에서 발굴된 한 편의 한글 편지는 죽은 남편이 자신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달라고 애원하는 사대부 집안 여인의 뜻한 사랑 표현을 담고 있다. 이 편지에 의하면 400년 전 조선시대 사대부 부인들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 동등하게 보는 거죠. 가정 내에서 말이죠. 가정 내에서 동등하게. 또한 같은 무덤에서 나온 망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해 보니 이 무덤 주인공은 처가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남기 여가온 한 거예요. 장가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흔한 풍습이었다. 장남도 처가살이를 하고 아이가 웬만큼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온 시기다. 이 가문에서 발견된 재산 상속 기록에는 시집간 딸이 장남과 동등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녀 균분 상속이네요. 요즘 제사에서 여자는 뒷전이지만 당시는 딸도 상속과 함께 제사 의무도 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 시대 때 모습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1.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일반이다. 이거는 17세기 이후입니다. 남존 여비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계 중심으로. 즉 가, 부, 장적, 가족 제도가 확립이 된 거죠. 집에서의 장은 누구다? 부,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집의 장은 아버지다. 가부장님. 그러니까 족보 편찬도 아버지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편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여성의 지는 남성과 대등하였다. 맞죠?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생활도 했다. 그렇죠? 장가가는 풍습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자녀 균분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세기 주자가래가 뿌리를 내렸던 시점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뭐 재산 상속이라든가 여성의 지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에 정비된 제도이다. 이 두 제도의 시행 목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은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호적이에요. 호적. 3년에 한 번씩 작성합니다. 누가? 국가가. 목적은 국가재정확보책입니다. 국가재정의 인적기반확보책입니다. 통일신라의 민정문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이걸 찬다. 뭔가요? 호패입니다. 호패. 노비들 호패 폐용하나요? 폐용하지 않나요? 폐용합니다. 그죠? 폐용하죠. 16세 이상의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도 호패를 폐용한다 이거요. 16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폐용한다. 단 신문에 따라서 호패 재료는 달리합니다. 신문에 따라서 호패 재료는 달리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호적과 호패예요.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과 유사한 거죠. 신라 민정문서는 남녀별 연령별로 정확한 인구수를 통계내서 뭐 하겠다?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거죠. 맞죠? 이런 취지예요. 두 번째 고려태조는 취민유도를 표했다. 취민유도는 신라 하대의 수치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취민유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취민유도. 백성으로부터 취하는데 거두어들는데 유도, 도, 법대로 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세 10분의 1, 또 과단 수치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민생안정책입니다. 이거는 신라 하대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태조왕건의 정책이고요. 3번 고려에서는 서경제도를 있다. 서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치제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경, 고려의 서경은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이고요. 관리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청문회하고 비슷합니다. 청문회. 근데 조선의 서경의 대상은 1에서 4품까지는 왕이 그냥 낙하산이고요. 찍어주는 거고요. 서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의 서경은 5품에서 9품까지만 서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조선 초기에 3인 정책과 토관제를 시했다. 3인 토관은 4군 6진 지역에 대한 남방의 민을 옮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제로 옮긴 그 지역민들에 대한 민심 수습책에 인하여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 관리라 해서 그 지방민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을 토관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국가 재정 확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민정문서의 작성이 이 제도의 시행 목적과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전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갑은 농촌사회 협동 노동 조직으로 농번기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룬 모임이다. 이거는 두례입니다. 두례. 노동력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1번 가는 공동 노동 조직인 품앗이다. 품앗이는 아니고 두례예요. 두례. 그 품앗이는 뭐예요? 품앗이는 내가 너네 집에 일을 해줄 테니까 하루 너도 우리 집에 하루 일을 해주라. 이게 품앗입니다. 1대1로 하는 거죠. 이거는 노동력 공동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A라는 사람 일해주고 B라는 사람도 일을 해주고 C라는 사람의 일도 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 마을 공동체는 A, B, C, D 다 여기에 공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향리가 중심이 된 9년 단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향리, 고려 초기에 불교적 색채가 강했으나 조선시는 향촌 공동체 모습으로서 변모했다. 이건 뭐냐면은 향도입니다. 향도. 여러분들 그 매향이라고 하는 행사 기억하시죠? 향나무를 매장할 때 매향이라고 하죠. 그 향나무를 매장하는 노동력을 뭐란다? 향도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나는 화랑 집단에서 출발한 향도라. 맞죠? 왜 화랑도가 왜 나오냐?
김유신이 데리고 다녔던 화랑도의 명칭을 뭐라고 그랬어요? 용화향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랑도는 말이죠. 글 공부, 무술 공부, 모두 했다는 거예요. 노동력 동원에도 이용이 됐던 것 같지요. 그래서 불교의 미륵신앙에서 기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번은 뭐에 대한 얘기는 마을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동제라고 그래요. 동제. 고을 동자에다 제사 제자입니다. 동제. 마을의 이제 어떤 안녕과 또는 농사의 풍년이라든가 이런 걸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다는 동제는 나를 계승 발전시킨 두레다. 향도를 발전시킨 것이 두레다 이런 얘기입니다. X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마을의 제사를 얘기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향약입니다. 향촌 교화규약의 향약이죠. 권선징악과 상부상류를 목적으로 하는 향초의 자치규약으로 4대 동목에 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4대 동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향약은 각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친족 단위 향약이 아니라 지역 단위 향약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향약의 항목은 다 달랐지만은 공통된 덕목은 있다. 그게 4대 동목이다. 그래서 덕업상곤, 또 환난상율, 또 과실상규, 예속상규에서 4대 덕목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자. 환난상율입니다. 환난상율.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 번째, 노자의 이념을 토대로 한 향약이다. 향약은 맞습니다. 노자의 이념이 아니라 유교 이념이에요. 그래서 15번은 2번이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은 안동권시 성화부 일부이다. 이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이 안동권시 성화부는 족보 얘기할 때 문제가 나오면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죠.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했습니다. 조선 성종대 때 편찬된 족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어찌고저찌가는 족보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자치를 구현하고 일반 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족보는 국가가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한 가문에서 작성한 거예요? 한 가문입니다. 서술에 오는 1번 문장은요. 1번 문장은 족보를 국가가 꼭 관리를 하고 작성한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건 1번은 뭐냐면은 향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촌 교화규약의 향약이죠. 2번 가문의 내력을 기록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 3번 혼인 상대자를 구하거나 분당을 구별할 때 중요 자료로 활용을 하고 네 번째 안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 다른 집안이나 하급 신분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요? 족보를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하는 뭐다? 보학이다. 이것이 당시 양반대 지위를 똘똘 뭉쳐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 3, 4가 보학 또는 족보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1번은 향약에 대한 얘기다 라는 얘기죠.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예조가 아뢰기를 자의왕대비께서는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한다. 이 자의왕대비 누구냐면은 자의대비예요. 자의대비. 자, 눈치 빠르신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의대비 누구냐 그러면은 효종의 계모예요. 인조, 효종.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현종이죠.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 성이 조씨예요. 조대비라고 합니다. 효종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효종의 부인이 인선왕후입니다. 인선왕후가 효종의 부인이에요. 아시다시피 인조, 효종, 현종은 붕당 정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 집권 여당, 남인은 야당 그렇죠. 근데 현종대 때 예약 있죠. 상장 제례에 관련된 역시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의 그 예약이거든요. 그 예약을 가지고 예약 때문에 터졌던 두 번에 걸친 뭐가 나오죠? 예속 논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예속 논쟁은 1차 기해 예송가 1658년입니다. 2차 1614년에 갑인
애송이에요. 기해송은 누가 죽었을 때면 효종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갑인에서 온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죠.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에 바로 누구 간에 서인과 남인 간의 애송 논쟁이었습니다. 서인은 이때 몇 년설 주장했냐면은 몇 년설? 1년설. 남인은 3년설. 2차 갑인애송 때는 서인은 9달,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합니다. 서인의 1년설과 9달설은 명분론에 근거한 거고요. 남인의 3년설과 각 1년설은 현실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은 효종은 장남이 아니죠. 효종은 복림대군이 아닙니까? 복림대군. 형이 누구였어요? 호란 이후에 몽골에 청에 끌려갔다 왔었던 소현세자 아닙니까? 소현세자가 귀국 2달 만에 죽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대 때 효종이 죽었을 때 그의 계모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서인은 1년만 입히자. 왜? 얘는 장남도 아니고 차남인데 무슨 3년이냐? 1년만 입히자. 남인은 비록 차남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3년 입히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주장이 채택된 거예요? 서인의 1년사에 채택된 겁니다. 자,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갑인애송이 나옵니다. 인선왕후가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서인 역시 명분론에서 차남의 부인인데 무슨 1년이냐? 9달만. 아니다. 비록 차남의 부인이지만은 차남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1년 입회한다. 그다음 이제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남인은 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청남, 탁남으로 분열됩니다. 청남, 강경파고요. 탁남, 온건파입니다. 누가 더 우세했냐면은 얘가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대해 또 서인이 중흥이 되고 있었죠. 이 애송 논쟁인데 지금 요 얘기예요. 여기 기년복이라고 하는 건 1년을 기년이라고 1년 기년복. 그 다음에 지금 자의 왕대비 나오고요. 니은 어떤 사람은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년복 1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여기서 어떤 사람 3년복은 남인이고요. 1년은 서인입니다.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기년복으로 결정했다. 서인의 1년복이 채택이 됐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기억.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맞죠? 조대비예요. 인조의 계보인데요. 효종 앞에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인조라고 그랬잖아요. 인조. 그러니까 효종 아버지가 인조고요. 그죠? 복림대군 소인대가. 그리고 이제 효종의 계모예요. 다시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입니다. 이해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니은. 윤유, 남인입니다. 윤유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 남인은 3년복을 주장합니다. 윤유가 남인이에요. 윤유는 왜 성녀를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처형됐던 사람 아닙니까? 어찌 이 세상의 이치를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비판했다가 유학의 반역자다. 사문난적으로 처형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건 니은 남인의 윤유 얘기예요. 자, 디귿 3번 디귿 뭔가요? 디귿이 지금 어떤 사람은 기년복, 서인입니다.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 아닙니까? 송시열은 제2 부정을 내세워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2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해설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효종은 선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적장자가 아닌 서자다라고 하는 거죠. 장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2 부정입니다. 리을 국조 오리의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됐다 그랬습니다. 국조 오리의 상복 규정을 보면요. 왕이 죽으면은 몇 년? 3년 상을 입어야 됩니다. 왕비가 죽으면은 몇 년? 1년 상을 입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국조 오리에 의한다면은 기해송 때는 왕이 죽었으니까 몇 년? 3년 상이 이게 채택이 돼야 되고 2차 갑인애송 때는 누가? 1년설이 채택이 돼야 돼요.
근데 국조 5례의 이 규정이 지켜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서인의 1년, 그다음에 남인의 1년이 각각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번은 예속 논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세 사회사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은 근세 문화사 대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